안녕하세요. 손아리 행정사입니다. 오늘부터 행정사 실무법 강의를 시작해 볼 건데요. 자, 행정사 실무법이라는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정사법과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행정사 우리 사례형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는 심판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송사건 절차법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모두 다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래도 좀 부담이 덜한 행정사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행정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행정사라는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어떤 업무를 하고 그리고 행정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그리고 행정사에 어떤 벌칙이라든지 과태료는 무엇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법이고 또 이제 분량 자체가 좀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부담 없이 공부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요 심판, 행정심판이라는 사례형 문제죠. 자, 그래서 요 사례형 문제는 가장 첫 번째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는데 사례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좀 법학 답안의 형식으로 우리가 답안을 작성해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들을 많이 느끼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연습을 계속해서 해 나가시면 요것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것이라 장담하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비송사건 절차법이라는 이제 법이 있는데 비송사건 절차법도 결국에는 어떤 이 한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비송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 당사자는 누구이고 그 다음에 심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항고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이러한 절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비송사건에서는 각칙이 있어요. 그래서 각가지의 주제에 따라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 비송사건을 진행하는지라고 하는 이제 각칙의 주제들이 있는데 요거가 조금 양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뭐 버리시던지 아니면 이거 너무 외우기 힘들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좀 중요한 부분들만 추려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은 행정사법부터 진행을 해볼 건데요. 우리 중간에 사례형 심판법이라는 우리 주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법학답안 작성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좀 편하게 행정사법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사법을 꼭 아셔야 하는데요.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게 행정사법의 목적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시면서 다양한 법 과목들을 배우실 건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요 법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법 목적은 당연히 뭐 이러한 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왜 이러한 법을 우리가 만들게 되었는지 이런 목적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 뭐가 되냐? 여러분들이 행정사법 문제가 나왔을 때 요 목적을 서론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다. 그래서 내가 이 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행정사법의 목적은 꼭 외우셔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 법은 행정사 제도를 확립한대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행정사법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행정사가 있어도 되게 이제 관리가 안 되고 그리고 이 행정사들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그리고 행정사들이 어떤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그리고 행정사가 실질적으로 행정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법률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난립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도를 확립할 거고 자, 그 다음에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한대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목적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결론적으로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굵직한 키워드는 이 제도를 확립해서 편익을 도모하고 자, 이 편익을 도모하게 되면 행정제도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의 목적을, 법 목적을 꼭 기억하셨다가 요거를 서론으로 작성을 해주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행정사의 업무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 행정사의 업무가 최근에 출제가 됐었죠. 근데 요거를 과거에는 뭐 행정사 업무에 대해서 쓰시오 라고 냈었을 텐데 요번에 출제가 됐던 게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이제 위임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 뭐 작성해 주세요라고 해서 책에 이제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업무를 위임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행정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약간 꽈서 냈더니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셨던 것 같은데 그냥 행정사 업무 적는 거였다. 그래서 문제가 가장 최근에 출제가 됐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 A급입니다 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나왔던 문제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이건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행정사의 업무는요. 가장 이제 근본이 되는 게 서류를 작성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행정서사라는 말도 있었죠. 그래서 행정서사로서 다양한 행정기관에 제출을 하고 있는 그런 서류를 작성한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권리, 각종 권리나 각종 의무에 관련된 서류도 작성했다. 자, 그리고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 이런 것들도 작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서류 작성이 메인이다. 자, 그 다음에 3번. 우리 번역행정사라는 행정사도 있는 거 아시죠?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번역행정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서류의 번역 같은 것들도 번역행정사님들이 진행하기 때문에 요 번역의 영역도 행정사의 업무에 들어간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번, 2번, 3번의 서류들. 자, 이렇게 각종 서류들, 작성한 서류, 그리고 번역한 서류들을 제출하는 이런 역할들도 행정사가 대신해서 진행을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는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 대행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처음부터 끝까지 제출하는 것까지 맡아서 업무를 위임받아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대리권이 있다라는 건 굉장히 큰 의미예요. 그래서 대리권, 우리 행정심판 대리권 가져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인허가, 그리고 면허,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다양한 신청이나 청구나 신고, 이런 것들을 진행하겠죠. 자, 그러면 이 신청, 청구, 그 다음에 이 신고의 전체적인 업무를 맡아서 행정사가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행정사가 되신다고 하면 이 각종 인허가나 면허 이런 쪽을 열심히 파서 나만의 업무 영역으로 잡아가셔야겠죠. 왜냐하면 대리권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6번. 우리 이런 거 말고도요. 뭘 하시냐면 상담이나 자문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행정관계 법령이나 행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을 실시할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한테도 연락이 오는 것 중에 한 20% 정도는 상담하는 분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 어떤 다양한 제도들이 있는데 이런 제도들에 대해서 내가 요걸 신청해보고 싶은데 이 제도는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됩니까? 이런 상담이 들어온다든지 또는 이제 법령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법령에 관해서도 자문을 구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정사분들은 다양한 자문위원으로 활동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확인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조사에 대해서 서류도 작성해서 우리가 증명서를 제출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각각의 이 각 호에 따른 여러분들 업무들을 정확하게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서류 작성의 자, 그 다음에 이번에도 서류 작성의 자. 근데 이거는 1번 같은 경우에는 제출하는 서류였고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권리, 의무,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류 작성, 작작 가져가시고, 자, 번역의 번. 자, 그리고 제출 대행의 대. 자, 그 다음에 인허가, 면허, 이런 것들을 신청받기 위한 우리 대리라고 했죠. 그때 대. 자, 그리고 상담이나 자문. 자, 그리고 사실조사.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은 두 문자를 따서 단어, 키워드 가져가시면서 외우시면 충분하다. 최근에 등장했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다시 이렇게 동일하게 출제되기는 어렵고요. 하지만 행정사의 업무는 항상 중요한 A급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7가지의 업무 내용은 명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대신 3번 보시면 제한. 자, 다른 법률에 따라서 제한된 업무들, 이런 것들은 할 수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의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 우리 행정사가 지금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해서 이런 제출 대행까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행정기관, 이 행정기관에는요, 사법기관들도 행정기관에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뭐 법원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 하나의 행정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법원이나 또는 뭐 등기소나 이런 데에 우리가 서류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논하자고 하면 사실 법무사나 변호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법률로 금지를 하고 있죠. 제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영역 다툼이 있을 법한 일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행정사의 업무 중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서 제한하고 있는 그런 업무들은 금지한다. 자, 그러면 우리 행정사 업무 중에서 출입국 업무라 하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입국을 해서 뭐 다양한 유학을 한다든지 또는 취업을 한다든지 이런 비자를 받는 그런 업무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출입국 업무는 법에 행정사와 변호사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얘도 지금 법률에 따라서 제한하고 있는 그런 업무죠. 그럼 다른 자격사가 이런 업무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까지, 제한까지 가져가시면 된다. 자, 그래서 업무는 최근에 등장했다. 하지만 업무는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키워드 위주로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제한까지 가져가시면 된다.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챕터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행정사법 목적, 우리 로마자 1번의 행정사법 목적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행정사법 관련된 문제가 꼭 한 문제씩은 등장하거든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그냥 자, 행정사 업무에 대해서 작성해라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성급하게 막 요거부터 작성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서론 또는 뭐 여기 그대로 있는 그대로 법목적 이렇게 목차 잡으시고요. 요 법목적을 쓰자고요. 행정사법을 왜 제정했는지. 그게 가장 큰 목적,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로마자 2번에 행정사의 업무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요 서론 내용, 법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어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좀 좋은 인상을 남기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로마자 1번에 행정사법의 목적에다가 여러분들이 서론으로 작성하자 이렇게 적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사법 문제는 한 문제 등장하니까 이제 서론으로 작성을 해주시고, 만약에 내가 너무 급해서 마음이 급해서 막 쓰다가 업무를 쓰다가 맞다 서론 써야 되는데 법목적 써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나셨다라고 하면 그냥 마무리로 적으세요. 마무리. 어디에 갖다 붙여도 사실 어색하지 않아요. 마무리. 네, 그래서 행정사법 목적에 서론이라고 작성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로마자 2번에 행정사의 업무 우리 체크 좀 할게요. 자, 동그라미 1번에 작성. 그래서 요거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들을 작성한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권리, 의무,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한다. 그래서 작작 2개 가져가시고요. 자, 동그라미 3번에 이런 서류들을 번역하는 이런 역할들도 수행합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번역한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1번부터 3번까지 작성된 서류들, 번역된 서류들을 우리 제출하는 걸 대행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인가나 허가나 면허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신청, 그 다음에 청구, 신고 이런 것들을 하겠죠. 자, 이런 역할들을 우리가 대리할 수 있다. 대리의 대. 자, 동그라미 6번에 행정 법률, 우리 법령이나 행정에 대한 상담, 그 다음에 자문 이런 것들을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와 확인 이런 것도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 그 다음에 2번에도 작 동그라미 치시고, 동그라미 3번에 번역에 번 동그라미 치셔야겠죠? 자, 동그라미 4번에 대, 5번에 대, 자, 그 다음에 6번에 상담의 상, 자, 그 다음에 7번에 사. 네, 이렇게 해서 외워주실게요. 자, 그 다음에 업무가 나왔기 때문에 로마자 3번에 업무 제한.
해서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업무들 이런 것들은 수행하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예시도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행정사의 업무 그리고 법 목적까지 정리해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행정사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지금 자격증 취득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일반 행정사 취득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실 텐데요. 일반 행정사 외에도 회사 행정사 그리고 외국어 번역 행정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잊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일반, 회사, 외국어 번역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종류별로 이제 업무 범위를 좀 볼 건데 일반 행정사는 우리 2조 1항 지금 앞서 봤던 내용들 있죠? 이런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는데 단 뭘 못하냐? 이 회사 행정사가 수행하는 해운 관련한 업무 그 다음에 번역 업무 이런 것들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행정사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업무들을 못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반대로 회사 행정사는 뭘 못하겠어요? 번역 못하겠죠. 그리고 우리 일반적인 행정사업 이걸 제외한 해운 행정사업만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외국어 번역 행정사 같은 경우에는 번역 업무만 수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행정기관 업무 서류의 번역과 제출 대행 이런 것들만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반 행정사와 회사 행정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어 번역 행정사가 있다. 자, 그러면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사항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행정사가 아닌 사람들은 어떠한 업무들을 수행하면 안 되냐야. 1번, 행정사 업무를 제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제 검색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도 제가 처음에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행정사업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컨설팅 업체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 인허가 같은 것들을 대행할 수 있기 때문에 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컨설팅 업체나 이런 데를 좀 이제 불법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저지시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관리를 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컨설팅 업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기업 인허가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면허를 취득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이런 전문 컨설팅 업체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최근에 봐서는 행정사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한행정사회나 아니면 일반 행정사 분들도 다 이런 것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불법 컨설팅을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행정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행정사 업무를 수행한다? 이런 것들 굉장히 제한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예로 출입국 업무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출입국 업무는 비자나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분들의 체류 연장 허가라든지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하는 그런 업무예요. 그러면 이제 출입국 사무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별도의 행정 대행 창구가 있어요. 출입국 대행 창구로 할게요. 출입국 대행 창구. 그래서 다른 곳들은 예약을 하고 가야 되는데 이 출입국 대행 창구만 이제 기다렸다가 행정사분들이나 아니면 변호사분들이 접수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과거에는 아닌 사람들이 와서 이제 신청도 하고 되게 우후죽순하게 이렇게 처리가 됐던 거죠. 그래서 한 3년 전부터인가 여기에 이제 이만한 팻말이 붙기 시작했어요. 요 대행창구 앞에. 그래서 행정사와 그 다음에 변호사 외에 다른 사람들은 요런 대행 업무를 수행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출입국 앞에 요런 이제 플랜카드 같은 게 붙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업무 관리가 좀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겠죠. 자, 저희 출입국 대행 업무 할 수 있죠. 그런데 변호사도 변호사법에 따라서 출입국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변호사는 가능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제외하고는 2조에 따른 업을 행정사 업으로 하지 못한다. 이거 당연한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명칭 사용 금지겠죠. 자, 보시면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앞에 종류보다는 요 두 번째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사항에서 업무와 명칭 이렇게 두 가지는 꼭 기억해 주셔라. 요거는 언제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벌칙 보시면 행정사 아닌 사람이 지금 2조 1항의 업무들, 그래서 우리가 작성, 서류 작성하고 제출 대행하고 대리하고 이런 업무들을 업으로 했다. 자, 그럼 벌칙이 있어야겠죠. 이런 경우에는요.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거 굉장히 최고형이에요. 지금 행정사법에 따라서 주는 벌칙 중에서 가장 높은 벌칙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업무랑 2개 봤죠? 명칭까지 봤죠? 만약에 행정사라는 비슷한 명칭을 사용했다. 근데 그 사람이 행정사가 아니다. 그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끔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칙까지. 자, 우리 여기 자격하기 전에 잠시 책 정리해보면요. 2번째 테마예요. 그래서 행정사의 종류인데 기본적으로 종류는 여러분들 굳이 외우시지 않으셔도 아시니까. 그래서 일반 행정사, 회사 행정사, 번역 행정사 요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일반 행정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해운 관련한 업무와 그 다음에 번역 행정사분들이 하시는 업무를 제외한 일반업, 행정사 업들을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자, 2번째 회사 행정사 같은 경우에는 해운 관련한 업무들을 진행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외국어 번역 행정사분들은 서류 번역 그리고 그 자기가 번역한 서류들을 제출 대행하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1, 2, 3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좀 중요한 이 테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로마자 3번과 로마자 4번이에요. 자, 로마자 3번은 어디에 붙여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만약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정사법에서 문제가 나온다. 자, 그러면 행정사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적고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사항에 대해서 작성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로마자 3번과 4번은 꼭 별표 치시고 외워두셔야겠죠. 자, 로마자 3번은 우리 지금 업무를 제한하고 있어요. 그리고 명칭을 제한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제외하고는 우리 2조의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요거 가져가시고 자, 그 다음에 2번에 명칭에 체크해 주시고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 사용하지 못한다. 요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3번에 벌칙 보시면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지금 우리 2조의 업무들을 업으로 했다. 자, 그러면 3천만 원, 33이에요. 3천만 원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 그 다음에 행정사 아닌 사람이 행정사나 이런 비슷한 명칭을 사용했다.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제 3번은 행정사 자격이에요. 자, 우리 지금 행정사 자격증 취득하시려고 공부하시는 거죠. 그래서 행정사는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지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법률이 바뀌었죠. 과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공무원분들이 이제 몇 년 하시고 뭐 조건들이 이제 주어졌을 때 요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우리가 한 12년, 13년 됐나요? 이제 그 전에 이런 제기들이 있었고 이거 일반인들도 자격증 취득할 수 있게 이제 변형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목소리들 때문에 요게 통과가 돼서 이제 행정사 자격 시험이라는 게 생겼고 벌써 이제 시험이 13회차 되고 있죠. 그래서 자격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행정사 자격증을 갖게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어렵지 않으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제 결격 사유가 중요한 내용이죠. 자,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단 이런 사람들은 결격 사유로서 행정사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격 사유가 뭐가 있냐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동그라미 1번에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여러분들 민법에서 우리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 다음에 특정 후견 요거 배우셨죠? 그러면 그때 이제 기억을 해보시면 한번 해보시면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 이런 사람들 자기 스스로 어떤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었나요? 대략적으로 우리 취소할 수 없는 그런 법률 행위들, 밥 사 먹고 또는 일상용품을 사고 이런 것들은 취소할 수 없는 법률 행위로서 우리가 어떤 범위를 정해 놓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 피성년 후견인이 행하는 어떤 법률 행위, 이런 것들은 사실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유효한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 사람들의 행위, 자기 자신의 행위도 어떤 지켜내지 못하는, 유의미하게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의 업무를 위임받아서 진행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은 일반적으로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다. 행정사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때 세트로 나왔던 특정, 우리 후견, 특정 한정, 우리 한정 후견이 나왔으니까 특정. 이 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왜 안 되냐? 왜 들어가지 않았냐? 우리 특정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멀쩡한 사람인데,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내가 높은 데에서는 어떤 업무를 수행을 못해. 그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업무를 수행한다든지, 이런 식의 사람을 우리가 특정이라고 표현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정이라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분에 대해서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당연히 행정사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은 우리 이 행정사가 될 수 없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파산 선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복권되지 아니했대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우리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서 업무 처리가 가능할까요? 이미 파산 선고 받았대요. 자, 그런데 복권되지도 않았대요. 그러면 불안하죠.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위임을 맡기냐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 자, 그래서 1번에는 피 가져가시고 2번에는 파산 선고의 파 가져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대요. 자, 실형 받았어요. 이거 범죄 과중하죠? 어쨌든 과중한 벌인데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 굉장히 과중한 형을 선고받았는데 3년이 지나지 아니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행정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 실형 같은 경우 3년. 그래서 3번에는 실형 3.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자, 4번은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대요. 집행유예. 그래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얘는 좀 약해지겠죠. 자,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실형보다는 좀 더 약해지겠죠. 그래서 실형은 3년. 그 다음에 집행유예는 2년. 자, 이렇게 되면 행정사가 될 수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선고유예를 받았대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선고하는 걸 유예하겠다. 자, 그럼 이거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 거잖아요. 요 앞에 지금 얘가 가장 강력한 이제 범죄인 거고, 두 번째는 집행유예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요거 지금 선고유예는 더 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고 그 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 얘는 뭐 끝난 기간, 그 집행이 면제된 기간, 뭐 3년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유예 기간에 있으면 행정사 될 수 없고,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났다. 그럼 행정사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6번에 이제 공무원이 나오는데, 우리 행정사 아직까지도 공무원직에 이제 우리가 계시다가, 재직하시다가 은퇴하시면서 받아오시는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자, 공무원으로서 징계 처분 받았대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공무원으로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면서 징계 처분을 받았다라는 거는 어떤 뭐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징계 처분을 받았던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징계 처분에 의해서 파면되거나 해임됐다. 그러면 이 행정사 자격증이 주어지겠어요? 주어지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요 해임된 후에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행정사 자격을 주고 있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행정사 자격이 취소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이런 처분을 받고 나서 3년이 지나지 않았다. 자, 이런 사람에게는 행정사 자격, 행정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키워드 가져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외워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사실 외우지 않으면 작성이 어렵기 때문에 요 키워드와 그 다음에 우리 두 문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외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격사유 봤고요. 자, 그 다음에 행정사 자격 심의위원회가 나와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사무관리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행정사 실무법도 그렇고, 위원회가 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원회들 너무 싫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위원회들이 나오면요.
좀 우리가 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회가 나왔을 때 답변 구성을 대략적으로 얘를 어디에 설치하는지, 어디에 둔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위원회가 있는 이유. 위원회를 왜 설치하겠어요? 결국에는 얘네한테 무슨 일을 맡기려고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위원회가 하는 일을 적어 주셔야겠죠. 그게 가장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회 업무들. 근데 이 위원회라는 거는 결국에 인적 구성이거든요. 인적 구성. 사람들로 구성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의결할 때는 어떻게 의결을 하는지 뭐 이런 내용들로 대부분 이제 좀 집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제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막 나와 있는데 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위원회를 어디에 설치하는지 요거 명확하게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는 이 위원회가 하는 업무 이런 것들 가져가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위원회가 하는 업무들을 어떻게 회의를 진행해서 할 텐데 의결사항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 회의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이런 내용들만 적으셔도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구조화해서 여러분들이 위원회가 나왔을 때는 목차를 구조화해서 가져가시고 그리고 각 위원회마다 이제 특징들 어디에 설치한다 어디에 둔다 이런 것들만 명확하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가 나왔는데 이 말 그대로 이 위원회 앞에 있는 말 그대로 행정사 자격에 대해서 심의하는 위원회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얘는 어디에 두냐? 요게 포인트죠. 자, 우리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요. 요렇게 행정사 자격증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 제 이름 있겠죠? 그리고 막 이 사람을 뭐 행정사로 뭐 한다 해가지고 여기 밑에 누가 주는지 이제 얘기를 딱 써주죠. 여기 누가 주는지. 그래서 막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통령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그럼 이제 행정사 같은 경우에는요. 행안부 장관이 적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행안부 장관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이 행정사와 관련된 대체적인 많은 업무들을 심의하는 그런 기관들이 행안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 자격 심의 관련한 위원회도 행안부에 둔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안부에다가 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서 그러면 이 위원회는 무슨 업무를 하냐 가져가셔야 되는데 네, 행정사 자격시험 과목이나 시험에 관한 사항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하는 건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행정사 자격시험 1차에는 행정법도 있고 행정학도 있고 그리고 민법도 있죠. 자, 그리고 2차 같은 경우에는 뭐 절차, 그 다음에 사무관리,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런 실무법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타당하냐 이런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타당하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만약에 나중에 정말 인원이 많아졌어요. 행정사 자격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과목 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뭐 다른 자격사처럼 영어를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제도들을 좀 도입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과목들에 대한 심의 이런 진행을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시험 우리 100분 보는 거 2차 시험 2과목에 100분 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심의를 진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자격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1차 시험 그 문제수, 문항수도 이제 많아지고 시간도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사 시험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는 게 요 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의 일이다, 업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자, 우리는 수요와 공급 여러분들 당연히 우리 경제하시면서 배우셨을 텐데 행정사 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자, 지금은 많이 필요해. 사람이 많이 필요해서 수요도 올라가고 공급도 올라가서 만약에 요 인원이 같아지게 되면 가장 환상적인 구조인데 만약에 이제 공급은 되게 많은데 수요가 별로 없다.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요즘에 변호사도 굉장히 많고 로스쿨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약간 법률 관련한 어떤 전문가들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공급은 굉장히 많은데 수요가 부족하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선발 인원을 뭐 300명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걸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원 결정이 필요하겠죠. 그럼 이런 인원 결정에 관한 사항들도 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가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우리 자격증 같은 경우에 자격시험을 진행을 하는데 일부 면제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면제 대상자의 요건 이런 거에 관한 사항도
이 자격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심의 의결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정사 자격 취득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들, 이런 것들을 심의 의결한다. 그래서 요 자격심의위원회 문제가 나오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설치하는지, 행안부에 설치한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는 어떤 업무들을 수행하냐. 그러면 심의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어렵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과목, 시험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선발 인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일부 면제 대상자 관련한 사항들,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행정사 자격시험 보시면 행정사 자격시험 행안부 장관이 실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에 행안부 장관 이름이 찍혀서 딱 나온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1차, 2차 구분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직접적으로 행안부에다가 우리 시험 신청하지 않잖아요. 휴넷이라고 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다가 신청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위탁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요거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시험 이제 일부 면제 내용을 좀 볼 건데 경력에 의한 면제가 있고 시험에 의한 면제가 있습니다. 자, 경력에 의한 면제는요. 일정 요건에 해당한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 시행규칙, 시행령 쪽에 나와 있는데요. 요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1차 시험을 면제하거나 1차 시험 전 과목과 2차 시험 과목 일부를 면제한다. 그리고 또 전부 면제할 수 있다. 그래서 번역 행정사가 있는 행정사님들 같은 경우 일반 행정사를 취득하려고 한다. 자, 그러면 1차 시험 면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외국어 번역 업무에 종사한 경력 등 자격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으로 정한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시험에 의한 면제 보시면 1차 시험에 합격했대요. 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의 시험에 우리 유예제도라고 하죠. 그래서 다음 시험에서만 1차 시험 면제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아시는 내용이니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요 챕터의 마지막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보시면 우선 여러분들 시험 이제 치시러 가면 나오잖아요. 뭐 영어 시험 같은 것만 봐도 거기 나오게 되거든요. 자, 시험 정지 또는 무효 처리하겠죠. 자, 보시면 행안부 장관이 이제 실시를 하는 건데 행정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 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처리한다. 당연한 얘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요게 포인트죠. 5년간 시험 응시 제한. 보시면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로 처리된 사람은 이러한 처분이 있은 날부터 지금 이런 정지 처분이 있었거나 무효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테마 3번이고요. 자, 로마자 1번에 행정사 자격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자격이 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자, 로마자 2번에 결격사유에 별표 치실게요. 자, 요거는 굉장히 자주 등장할 수 있고, 그리고 언제 나와도 어색하지 않은 결격사유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자, 동그라미 1번에 피성년, 요거 기억하시면서 피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파산 선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그래서 파산 선고에 파,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동그라미 3번에 실형 선고 받았대요. 자, 실형에 우리 실형 동그라미 치시고, 이런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 동그라미 치실게요. 3년. 자, 그 다음에 점점점 좀 약해진다고 했어요. 자, 동그라미 4번은 집행유예예요. 집행유예 동그라미. 그 다음에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선고유예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죠. 자, 동그라미 6번에 공무원으로서 징계 처분에 따라서 파면 해임. 그래서 파면 동그라미, 해임 동그라미. 그리고 3년 동그라미. 그래서 요거 기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쓸 때 작년에 답변 이제 우리가 답안 작성한 걸 보면 요 연수를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막 쓰시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게 되면 좋은 점수 받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3년인지 2년인지 이렇게 그 기간 내인지 요런 것들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7번. 취소된 후 3년. 취소 3년. 이렇게 체크하실게요. 자, 로마자 3번에
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가 나오고 있고요. 위원회가 나오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설치, 어디에다가 둔다, 요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심의사항,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지, 세 번째로는 뭐 회의 내용들, 그러니까 회의 의결할 때는 어떻게 구성해서 의결을 하는지, 요런 내용들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내용에서는 행정안전부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 2, 3, 4 기억해 주셔야겠죠. 자, 자격시험 과목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선발 인원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 다음에 일부 면제 대상자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 가셔서요. 행정사 자격시험 보시면요. 우리 행안부 장관이 실시하고 있고 1차, 2차 나눠서 진행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실질적으로 위탁해서 진행하는 건 한국산업인력공단이죠. 그래서 이 정도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다지 중요한 내용 아니었죠.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일부 면제가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의한 면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력에 의한 면제가 있었는데 동그라미 1번 경력에 의한 면제는요. 일정한 요건에 해당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1차 시험을 면제한다든지 또는 1차 시험 전 과목과 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하거나 전부 면제한다든지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2번 우리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다음 1차 시험을 면해주고 있죠. 그래서 유예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여기 좀 별표 치시고요. 자, 시험 정지 또는 무효 처리를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실시를 하는 거고요. 우리 시험에 대해서 정지 처리를 하거나 무효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이제 2번 보시면 이렇게 정지되거나 무효됐다라고 해서 그 다음 연도에 바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여기 체크해 주시고요. 그 날부터 기산해서 5년간은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행정사의 자격시험 관련해서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